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으로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내란의 실체를 보여주는 아마도 가장 상징적이랄 수 있을 장면 4가지를 제 나름대로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이 용산 관저에서 대통령실 경호원을 방벽 삼아 체포에 저항했던 것.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던 서부지법을 폭도들이 불살라버린 것. 그렇게 어렵사리 구속된 윤석열을 지귀현 판사가 풀어준 것. 서부지법 폭도들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형을 내리면서 억울하게 함께 잡혀갔던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제가 이 4가지를 뽑은 이유를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자기 손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법률을 시종일관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는 그런 윤석열과 그를 맹종하는 이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대놓고 반복하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이들에게 그리 엄격한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우호적이라고까지 할 만큼 괴상망측한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하면서 정작 내란을 고발하려 했던 사람에게는 이상한 사법정의를 들이밀더라는 것. 요컨대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 법치주의의 결정적 훼손에 대해 보이는 모습과 법이 부여하는 권한으로 실제 행하는 일들 사이에 엄청난 격차와 모순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번 내란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지부를 찍지 못한 이 내란의 굴레에서 여전히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13번째 정준이의 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예술일까? 저널리즘일까? 사실의 기록과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널리즘에 가깝고 표현의 감성과 어조를 건조함과 축축함의 정도로 나눠보자면 좀 더 축축한 쪽으로 기울어지기에 예술에 가깝기도 합니다. 사실 예술과 저널리즘 사이에는 좀 모호한 영역이 있어서요. 저널리즘을 예술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예술을 저널리즘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구분은 구체적인 작업 방식, 조직 형태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널리즘은 이른바 언론사에 속한 사람이 하루, 일주일, 한 달 등의 일정한 주기를 갖고 지면, 음성, 영상을 통해 자신의 취재 결과를 대부분 짤막한 보도 형식으로 전달하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예술, 다큐멘터리는 특정한 조직에 속하지 않은 개인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오랜 기간을 거쳐 작업한 결과를 일정한 전시 기간에 선보이기에 주기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다큐멘터리는 저널리즘보다는 예술에 기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만약 KBS 같은 저널리즘 조직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자신의 취재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그리고 그걸로 상을 받게 된다면 이달의 기자상이나 올해의 보도상 같은 것을 받겠죠. 그가 한국기자협회에 속한 기자이거나 한국방송협회에 속한 방송사라서 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상들도 그런 조직들에서 속한 회원이나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게 되죠. 반대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는 저널리즘적 성격의 작품을 출시한다면요. 원래 도큐멘터리는 문서를 가리키고요. 도큐멘터리는 그로부터 나온 일종의 기록물로서의 영화를 가리킵니다. 같은 기록물인데 전자는 이제 활자를 통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고 후자는 영상을 통한 기록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기록의 사실성이라는 기준만으로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가 문자보다도 더 사실성이 높다는 장점조차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이 언론사의 개별 기사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력과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의 보도상 같은 것을 타지는 않습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작품상 같은 것을 탈 수는 있더라도 말이죠. 결국 다큐멘터리와 저널리즘은 매우 가까이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명확한 구분을 찾기보다는 소속 또는 조직,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용자들과 만나는 방식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갖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가 매우 큰 결과로 이어지긴 합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서진 룸살롱 집단살인 사건과 지존파 사건 등을 다룬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인 논픽션 다이어리, 그리고 최근에는 가수 설리 씨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페르소나 설리에서의 진리편을 통해서 강한 사회적 목소리를 내오고 차분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정윤석 감독은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취재하다가요, 폭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로 수사 및 기소를 당했고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무죄를 탄원하는 수많은 예술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익적 기록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허가 없이 들어간 행위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해서 1년형을 구형했는데요. 특수 건설물 침입 혐의로 구형했지만 이거는 기각됐고 단순 건조물 침입죄만 인정해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폭동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현장에는 JTBC 취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익적 언론 활동을 인정받아서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날 한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정 감독은 유죄를 받은 반면 JTBC 취재진은 무혐의를 받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보도를 한 기자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협회 이달의 방송기자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한쪽은 기성 언론사 소속이었고 다른 한쪽은 독립적인 영화감독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쪽이 언론 활동을 인정받아서 상까지 받을 동안 그 다른 쪽은 폭도로 몰려 체포되었다가 수사, 기소, 유죄 판결까지 받았죠.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무척 큰 결과 실감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한복판에서 고통을 짊어지고 홀로 싸우고 있는 정윤석 감독을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의 초대석에 모신 손님 정윤석 감독님인데요. 일단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다음 그렇죠? 달에 바로 항소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제가 그 형사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요. 이번에 제 주변 친구들도 있고 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체감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안녕하시지 못하실 텐데, 근데 그래도 안녕하시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단은 사실 원래 영화 감독이 송사나 이렇게 유명 피고인이 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서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좀 나와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오늘 마침 또 정준희 교수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 사유로 또 그 인터뷰를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또 거절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 3일 그 계엄 당일날 딱 그 터지자마자 이제 다음 날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부지법 당일날만 간 줄 알아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작년 12월 계엄 그 당일부터 이제 국회 의장실과 그리고 이제 JTBC 협조로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박근혜 탄핵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탄핵 그 안이 이제 가결되고 나서 12월 말에
이제 그 국회의장님께서 이제 덕담하실 때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그 체포 전국이 펼쳐졌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서부지법까지 이제 가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다가 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 일 자체가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일을 하다가 체포된 것이라서 예. 좀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체포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론화시키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때 이제 그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뭐 그 구속 취소되는 어떤 그렇죠. 해프닝도 좀 예. 있었고 탄핵이라든지 어쨌든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제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또 여러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은 윤석열이 잡혀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일도 생기고 네네네. 그렇죠? 탄핵까지 가는 동안 6개월 이상의 네네. 시간이 또 걸려버렸고 네네. 그 시간이 정확히 또 이 폭동 사건 이후로 재판이 그러니까 수사당하고 기소까지 당하시고 재판까지 가는 기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로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기간이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사건이 너무 레이어가 많아서 예. 어서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19일 날 제가 이제 체포가 됐을 때 당시 상황을 조금 복귀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수사하시는 수사관 분들이나 다 제 그 신원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이제 좀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있었던 게 제가 그 JTBC 취재진이 이제 이건 법정 진술 자료인데 예. 새벽 3시 22분에 후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26분에 건물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36분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미 그 서부지법 마포경찰서 앞에 새벽 3시 43분에 도착했던 택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이미 1월 19일 날 그 영등포서 수사관들한테 다 제출을 했고 그리고 그 국회의장실하고 주고받았던 촬영 협조 허가서라든지 이런 걸 다 제출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저희 영화인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영화인들이 이제 그때 12월 당시에 이제 그 탄핵 찬성하는 그런 영화인 단체 서명에도 저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뉴스 기사도 다 나와 있는 상태여서 알리바이나 이런 증거 자료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그냥 바로 훈방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죄목이 변경되고 수갑을 차고 갑자기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고 그래서 유일하게 또 불구속으로 풀려났는데 또 갑자기 조사도 없이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고 기소가 된 다음에도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죄목이 변경된 건 네. 그럼 애초에는 이제 폭동에 연루된 혐의였다가 네. 예. 그러다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 네.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건조물이라는 거는 함부로 출입하면 안 되는 곳에 함부로 출입한 그런 혐의를 그냥 씌운 거죠. 조금 더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찍었던 촬영 영상에도 예. 그냥 일반 건조물 침입이라고 경찰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되게 단순한 이제 경범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체포되고 나서 이제 신원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끝났는데 예. 자료를 다 제출하고 이미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죄목이 폭처법 공동주거 침입으로 죄목이 변경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 변호사랑 조서를 쓰고 마치고 다 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촬영 소스를 협조해달라고 해서 협조를 해줬더니 예. 협조하고 나서 압수표를 샀는데 죄목이 변경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니 왜 조직범죄로 나를 묶으려고 하냐? 예.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내 촬영 소스 어디에 그런 공범이란 증거가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아니 이 사실을 내 변호사도 알고 있냐 죄목이 변경된 걸.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당신 죄는 당신이 알아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게 이제 당황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건물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건물 밖 그 울타리에서 경내에서 찍고 있는데 이제 경찰들이 오히려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저를 이제 폭행하면서 캡사이신을 얼굴에 뿌리는 장면이에요. 예. 근데 이걸 보면서 저를 폭처법 공동주거 침입으로 폭도들하고 묶어버리니까 예.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이제 된 거고 그 상태에서 같은 죄목으로 영장이 청구돼서 제가 영장 심사까지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전부터 국회 취재 같은 것들을 다 협조 받아가지고 네네네. JTBC랑 또 관련성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한 달 이상 취재에 오셨고 그래서 뻔히 이제 그 맥락은 뻔해. 네. 그리고 현장에는 이게 아무래도 그날 이제 난리가 날 같은 징조도 좀 있었고 실제로 네. 결과가 어떨지 잘 몰랐으니까 도착하셔서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네. 얼마 안 돼서 그 앞에서 이제 찍고 있던 와중에 그냥 바로 3분 이내였던가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새벽 3시 43분에 도착을 했고 이미 그건 JTBC가 촬영을 마친 한 10분 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명백한 그 택시 영수증 자체가 알리바인데 저는 서부지법에 들어간 건 오히려 5시 18분입니다. 그 뒤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1시간 반 동안 제가 밖에서 대기를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로이터 기자들이랑 YTN 기자들이 좀 줄줄이 계속 거기 모여 있었는데 이제 기자들이 다 도착하는 시점이었고 실제로 그날 현장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건물 안에서 이제 소란을 피우는 어떤 네. 하나의 무리가 있었고 한 명은 그 서부지법 외곽에서 이제 그 골목길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기자들이나 사람들을 폭행하는 어떤 한 무리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 그냥 일반 시위대들도 많잖아요.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지지자. 지지자들 중에. 그러니까 약간 쇼크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폭력 사태로 확 돌변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2008년 그 광우병 촛불 10대 20년간 계속 이렇게 그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뭐 세월호 계속 이런 현장을 찍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제가 처음 했던 행동은 사람들 쇼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목길에 있는 경찰 버스 뒤쪽으로 좀 사람들을 네. 옮겨놓고 좀 진정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1시간 반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좀 돌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20대, 30대 때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서부지법 사태라든지 이렇게 큰 현장이 있으면 저도 많이 뛰어드는 스타일이었는데 예. 이제 저도 이제 작업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을 사람들을 먼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른바 라포를 형성한다 그러네요. 아, 라포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치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서부지법 사건은 그렇게 큰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아, 예. 왜냐면은 의도했던 현장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 눈앞에서 명박산성도 받고 세월호 선체 안에서 3박 4일도 있어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되게 더 트라우마틱하고 재난적인 상황은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 눈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쇼크 상태에 있고 쓰러져 있고 이제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을 눈앞에 네.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좀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다가 예. 갑자기 건물 안에서 펑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찍어야겠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서부지법 구조가 좀 특이한데요. 그 안에 복도 통로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복도 통로에서 이제 뭐 물건 부시고 유리창 부시셨던 게 이제 그게 울려가지고 밖에서 폭탄 소리처럼 들렸던 건데 예.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이제 경찰하고 그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을 딱 찢는 순간에 이제 진압 작전이 시작됐고 이제 울타리에 붙어 있는 저까지 이제 끌고 간 거였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막 쭉 밀고 들어갔던 사람, 저는 사실 그날 실황으로 이제 네. 솔직히 보고 있었는데 JTBC 보도도 보고 있었고, 네. 그래서 JTBC 쪽에서는 위험하니까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서로 이제 현장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네네. 그런 상태였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경찰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나 했더니 이제 뭐 진압이 시작됐다 뭐 저거 하는 네네. 얘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들어가신 지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었고 네네. 그때 경찰이 이제 바로 실갱이를 하다 들고 나온.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게 꼭 이거를 찍어야서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사람 생각보다는 어떤 중재자의 역할로 촬영 현장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위대와 어쨌든 그 경찰들이 부딪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정치적 스펙트럼을 좀 배제하고 보면 그 안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은 양쪽이 다 자제를 합니다. 네, 오히려 그렇죠. 네, 경찰도 굉장히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한 20년 동안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 그런 현장을 찍을 때 오히려 저는 좀 그런 방어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많이 촬영을 갑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의도를 그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JTBC 취재진 들어갔던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오히려 이제 막 특히 JTBC 걸고 뭔가 보도하는 네네. 것 같으면 네. 엄청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라고 들었어요. 아, 네. 예.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실제 기자분은 아니시고 예. 비정규직 리서처라고 네. 직함을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들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소위 이제 요즘에 뭐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보면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뭐 조갑재 씨나 그런 어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그런 혐오 발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오래된 레토릭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이제 가스통 할아버지라고 그런 네. 뭐 가스통 부대라는 표현도 있었고, 썼었죠. 근데 이제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다들 막 두려워서 떱니다. 이렇게 네, 어떻게 찍냐고. 공격받을까 봐.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야 뭐 하냐 딱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야 돼요? 감독님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가요. 그래서 아버님이라고 딱 부르면은 저보고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애국이야? 라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좌빨이야? 그래가지고 아 좌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야? 그러니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도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왜 이렇게 초면에 무서운 말씀하세요 아버님. 그러면 이제 조금 누그러지셔서 이제 고엽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얘기를 하세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화내는 걸 다 들어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태프들한테 야 찍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그런 현장에서 많이 오히려 소위 그런 좀 괴물화되는 어떤 극우라고 보이는 그런 분들의 꽤 오랫동안 찍어 와가지고 사실 그런 거부감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쇼크 받은 것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말로 그 경찰분들이 많이 다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분들 다치신 걸 눈으로 본 시위대들이 되게 쇼크 상태 많이 있고 다 연령들이 높으신 분들이라. 그 전체가 막 폭도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그날을 복귀를 해보면 아무도 그날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경찰도 그렇고 일반 뭐 뉴스 미디어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새벽 늦은 시간이었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돌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진짜 울고 쇼크 상태에 있었던 그 무리가 있는데 그거는 언론에 많이 안 비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언론은 어쨌든 특종 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다큐멘터리 감독이니까 꼭 그 현장에서 꼭 그걸 쫓아갈 필요는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폭동 장면이 자극적이고 사실 충격적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단독으로 잡을 생각을 보통 하는데 평상시에 정 감독님은 이제 그런 장면들이나 상황들을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보시다 보니
그 감정들이 결이 여러 개가 있는 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옛날 광우병 촛불 시위라든지 이렇게 경찰하고 시위대들이 많이 대치되는 장면들을 많이 찍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시위대를 편에서 찍으려고 하면 경찰 뒤에서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위대가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시위대들은 저희가 이제 저를 보고 이제 뿌락지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네. 욕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경찰 쪽에 있으면은 경찰들이 사실 많이 다쳐요. 그럼요. 네, 막는 입장이라서 네. 더 많이 다치는데 그 뒤에 그 정경들 부모님이 울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볼 때,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사실 어떤 하나의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신념보다는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을 봤을 때 그 어떤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면서 항상 그 경계에 대해서 되게 고민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선과 악이 있다면 예. 그 선과 악을 나누는 경계는 무엇일까라든지, 예. 아니면 뭐 진보가 보수가 있다면 그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그 경계의 선이 무엇일까, 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집중하고 질문해 왔던 작가여서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면에서 엑스트라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요번 서부지법 같은 사태에 연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다큐멘터리가 뭐 물론 강하게 자기의 신념을 투여해서 또 만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그리고 아주 기록 목적으로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한 가지 현실에 되게 여러 가지 면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망해서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주로 또 재난 현장이나 시위 현장에서 또 작업을 많이 하신 거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좀 제 영화와 제 기록 작업은 조금 별개인데요. 예.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대로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광우병 촛불 10도 세월호라든지 뭐 노무현 전 서거라든지 이제 한국 사회 광장을 기초로 한 작업들은 계속 기록으로만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계엄 사태도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아 이건 그냥 당연히 기록을 해놔야 되는 예.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충실히 이제 기록을 해왔는데, 근데 사실 조금 요번 계엄 사태 때 기록을 하면서 좀 제가 크게 느낀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미디어 환경이 뉴미디어로 다 바뀌어서,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국회 12월 당시에도 정말 국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을 두고 유튜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이게 너무 양극화돼 있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 또 여실히 드러났냐면은 제가 1월에 이제 체포 전국이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한남동으로 넘어갔었는데, 예.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이나 발언들을 보면서 제가 주변에 있는 감독님들이나 기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일이 좀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한남동 집회를 갈 때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아예 경찰분들이 찬성은 2번 출구로 나가고 3번 출구는 반대로 나가라 아예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록자로서 이 장면에 왜 좀 상징적으로 느껴졌냐면은, 예전에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을 하고 그런 어떤 싸움을 하지만 서로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광장이란 개념이 존재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 정치 지형은 아예 그게 다 그러니까 디바이드 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섞일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위 관리도 그렇게 하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제 그동안 다른 어떤 넷플릭스나 이런 작업을 하면서 한국 사회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래도 좀
놓친 부분이 있나? 왜 이렇게 사회가 극단화됐지? 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고민의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사실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경험이시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62명이 이제 잡혀가 있는 상태 중에 1인이 되셨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불구속 유일한 네. 불구속.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뭐 성향으로 따지긴 그렇지만 사실은 같은 뭔가 행위를 했던 분들이 아닌 분들과 섞여서 이제 네네. 있으셨어야 됐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쪽에 네, 이런 많은 것까지. 엄청 공격받았죠. 네. 예. 그 사실 뭐 그냥 이게 법적인 문제가 다 걸려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근데 뭐 그냥 좀 크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저 이렇게 단독 보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윤상현 그 의원님이 그냥 서부지법 변호인단 불러서 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냥 한 명이 좌파 감독이 있는데, 근데 그 논리는 너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서부지법 어쨌든 재판부를 흔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향돼 있다는 흔들기 위해서 저를 좀 희생양으로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계속 침묵하고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의도는 되게 명확했거든요.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너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가면, 우리랑 같이 가면 너 유죄야. 네. 그래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는 한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진짜 그 공동 피고인 변호인이 저보고 빨갱이라고 막 그 유튜브에서 막 네. 방송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험한 꼴을 많이 당했죠. 네. 저는 윤상현 의원의 법률 지원을 받으신 줄 알고.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국선 변호인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좀 많이 느낀 거, 그러니까 제가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느낀 재판 과정에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사실 그 63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건물 안에 침입한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63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18일 날 뭐 공수처 차량 흔든 사람, 그리고 뭐 저처럼 갑자기 경내에 있었던 사람, 예. 그걸 다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그날 현장에 잡힌.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전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일종의 조직 범죄화 시킨 것이죠. 아하, 예. 네, 그렇게 해야 검찰과 수사기관이 면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부실 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까지 같이 기소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네. 너무 명백한 사실인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런 폭도들이나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건 사실은 사법부의 역할이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좀 놀랐던 건 그냥 그런 어떤 사람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최후 변론할 때 그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최후 변론 때 얘기를 하시는 걸 쭉 들어봤는데, 그냥 뭐랄까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되게 한편의 부조리극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전직 국무총리셨고 그리고 법무장관도 하셨고 그런 분께서 어쨌든 경찰이 50명 정도 부상을 입은 이 엄청난 그리고 법치주의를 공격한 이 사건을 오히려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 상황 자체가, 그리고 이제 최후 변론까지 나와서 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을 제가 이제 피고인으로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법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사법부를 조롱하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나 못 잡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법원 밖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법원 안에 정식으로 법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일종의 서커스? 희화화 시킨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한테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책임감도 있지만 또 동시에 피고인으로서의 위치가 같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떤 입장으로 사법부에다가 저를 변호해야 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방금 말씀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온당한 대우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실 규명에 근거를 둬서 사실은 무죄 처리를 받는 게 온당한 건데 그러지 못했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황교안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법부를 조롱하고 희화하는 거는 네.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고 네. 슬픈 장면인 거고. 그러니까 더 슬펐던 거는 그냥 황교안 대표님은 그냥 자기가 할 말하고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최후 변론 자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한 60명, 50명이 다 각자 자기 말 최후 변론을 하는데 다 그분들은 황교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냥 앉아있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최후 변론을 저 황교안 대표가 들어주길 원할 텐데 저 사람이 자기 할 말하고 저렇게 나가버린 저 뒷모습을 보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이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법이 뭘까? 그러니까 정의로움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것 뭐 곁다리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저희가 모시면서도 좀 약간 걱정이 됐던 건 사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모신 측면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항소하셨는데 네네. 2심 좁아서 그거 하셔야 되고 네네네. 사실은 사법부에 의해서 이게 막 이렇게 다뤄지는 것이 혹시라도 안 좋은 결론으로 이어지면 어떡하나는 걱정은 없으셨어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 1심 받아버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사실 진짜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사실 JTBC 쪽에다가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4월에 이제 저희 한 15,000명 탄원서 써주셨잖아요. 네. JTBC에서 뉴스룸에서 취재를 나왔는데 갑자기 캔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해서 이제 기자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알리바이가 뚜렷하니까 이건 죄가 없으니까 이게 죄가 만들어진 거니까 예. 나는 그냥 훈방 될 거야. 나는 처음에는. 풀려날 거야. 예. 기소가 안 될 거야.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나 절차를 믿고 절차를 따라갔다가 그렇죠. 이제 수갑 차고 이제 기소되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많이 믿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민주주의를 믿은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감히 교수님 옆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절차적 정당성의 전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시민의 권리에서는 의무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충돌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진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의 대상이나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상을 악마화시키는 것이나 희생양을 만들면은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더 본질적인 얘기는 그것이 어떤 한 명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공동의 문제와 이제 각자의 책임과 의무로 민주주의는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스템과 절차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사법부 입장에서는 되게 곤혹스럽겠죠.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랑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 사건 하겠다고 이첩을 받아왔는데 1차 체포를 실패했을 때 엄청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이 어쨌든 피해자고 자기들이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어쨌든 피해자면서도 정의로움을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그런 나름의 어떤 뭐 그거를 각본이라고 표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법부의 의지로 맡게 된 사건인데
근데 갑자기 제가 껴들면서 이제 이 논리 구조가 다 엉망이 된 거죠. 예. 왜냐면은 이제 검찰은 그냥 하나의 63명 하나의 책으로, 통에. 책으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분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검찰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 검찰한테는 제가 2번이나 얘기했던 게 공소 취소를 해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심지어 최후 변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제가 2번째 최후 변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재판장님, 피해자가 정말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정말 개념적으로 가능한 논리입니까? 전 정말 이거에 대해서 예술가로서 진지하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저를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유죄를 주시면 그러면 차은경 판사님과 서부지법의 그 아픔이 사라집니까? 전 그걸 진짜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아무 대답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제가 유죄를 받은 이유는 그냥 정말로 그 법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저- 껍데기를 남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예술가 권리보장법이 있어요. 네. 저는 블랙리스트 출신의 감독이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생겼고 시행이 2022년 9월인데 아직 판례가 없는 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예술인 활동 증명이 끝났고 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원 사업도 다 받고 있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르면 7조에 보면은 그 국가기관이 예술인의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걸 할 때 권리 침해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모든 수사 과정이나 이 기소까지 검찰과 이건 다 예술인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데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6조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조항이 뭐냐면은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에 있어서 이 법은 모든 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맞습니다. 그 법이 조항이 있는데 있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조항인 게 그렇죠. 예. 입법자들이 이게 결국에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제 국가범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6조항을 넣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도 굉장히 고민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이게 판례가 없는 법인데 이게 되게 강력한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특히 이 서부지법 사건에서 이 6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네. 그냥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전공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서부지법이 그러면은 극우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되게 오히려 재판부가 좀 불필요한 생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 최후 변론 때 서부지법이 굉장히 폭력으로 얼룩진 되게 아픈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한국판 미국 국회의사당 네. 테러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재판부가 이거를 잘 분리해주면 그냥 예술가의 권리 증진을 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판례로 남을 수, 그러니까 미래에는 되게 더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수가 있다까지 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적극적인 판결을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법을 껍데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어쨌든 뭐 구속당한 사람이건 불구속당한 사람이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은 다 처벌은 받아야 돼로 결론이 난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신 그런에도 불구하고 다 인정했잖아요. 제가 2심 판결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공익적인 활동을 한 건 맞고 폭동에 가담하지 않은 건 맞기 때문에 특수한 뭔가는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건물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는 딱 이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2심 가면 사실심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1심에서 제가 증거 제출한 그 사실 내용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선택적으로 하셨는데 뭐냐면 이제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JTBC와 저가 진입 경로가 똑같습니다. 후보통에서 들어가서. 근데 JTBC는 어쨌든 7층까지 올라갔고 저는 경내 밖에서 되게 중립적으로 찍고 있다가 오히려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영상과 JTBC 영상 둘 다 검찰의 증거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사법부는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언론과 예술이 어떤 형평성을 가져야 되냐를 따져야 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법부에서는 증거 채택을 할 때 극우 유튜버랑 제 소스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나를 극우 유튜버들 소스랑 시간대도 아예 다른 사람들인데 네. 그 당시 때 락티비라는 그분들이 있을 때는 아예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그 사람들 소스랑 나랑 증거를 붙이냐. 근데 결국에는 이제 판결문을 받아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면은 언론은 공익성을 인정하는데 뭐 예술가나 그런 걸 공익성 인정할 수 없다라든지 왜 밖에서 찍을 수 있는데 안에 들어갔냐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냥 어거지로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특히나 또 문화예술이나 미디어에 관련해서는 나름의 법제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되게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은 어쨌든 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20년 동안 영화를 찍고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신나긴 하는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진실을 원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실을 알려준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JTBC도 불편해지고 사법부도 불편해지고 검찰도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에서 이제 예술가로서 굉장히 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좀 조용히 있으면 돼. 그렇죠. 네. 너만 좀 모른 척하면 돼. 너만 모른 척하면 우리가 더 알아서 보호를 해줄 거야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뭐 이 부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파면 좋긴 할 텐데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3조인가도 보면 예술인이 다른 여타 언론인과 직업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나오거든요. 네네. 언론인 또는 언론과 연계된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네네. 그게 왜 다른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고 극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건 선동을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술 활동을 위해서 들어간 게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의해서건 아니면 뭐 적용했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건 저는 적극적인 판례가 나오건 또는 그냥 무죄를 내건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처럼 하나 정도만 그냥 가만히 벌금으로 그냥 만족해 주면 네. 대충 우리한테는 불편한 게 없어 이 상태를 만든 게 아니었나. 네네. 그러니까 좀 냉정히 말하면 이번 판결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예술가에 대한 차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밑 저희에는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냥 예술가는 그냥 아름다운 것만 얘기하고 예. 그냥 너희 그냥 방긋방긋 웃어. 그 뭐 굳이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냥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그런 어떤 우리 사회 공동체에 관한 얘기 할 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되게 근본적인 어떤 차별적인 그 시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법부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굉장히 반발했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그 사법부의 논리는 이미 다 그 말이 안 되는 게요. 첫 번째는 그 논리 똑같이 하면은 12월 4일 날 3, 4일 날 제가 그 국회 현장에 있었을 때 거기 들어갔던 시민들과 언론인들은 다 그냥 다 기소돼야 되고 다 징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언론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왜 들어갑니까? 거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그 담장 밖에서 줌 땡겨서 찍으면 그게 공익적 역할이 생기나요?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지금 해외 그 영화인 단체에서도 성명되고 지금 난리인데 저 때문에 이게 국제적 망신이기도 한 게요. 그러니까 이미 퓰리처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속 비정규직 언론인들을 대상으로도 상을 주는 상이고 해외 이렇게 가자지구라든지 이제 우크라이나 어떤 재난 현장에서는 CNN 같은 경우도 대부분 프리랜서랑 용역 계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어떤 기자증이 있거나 조직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하라키를 만들어서 구별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는 거를 제가 재판 내내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유죄 주셨나 봐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죠. 네, 그렇죠. 어디서 네가 감히.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좀 여담이지만 나중에 너무 답답해서 제가 AI를 많이 썼거든요. 네. 제미나이랑 챗GPT랑 그리고 네. 클로드를 3개를 교체해서 썼는데 제가 재판장님 지난 판례 다 분석해줘 라고 한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재판장님이 박원순 다큐멘터리를 가처분을 그 인용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여성 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AI한테 고맙다고 한 다음에 재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피해자 인권을 더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하신 분께서 왜 제가 이렇게 공동 피고인들한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붙여놓으시냐, 빨리 분리시켜달라.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님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거 봤냐, 저 AI한테 물어봐서 답변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검사님 2분이랑 재판장님 3분이 다들 그냥 하늘 쳐다보고 계시고 그래서 뭐 그냥 1심 판결이 1심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해 못 받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일반적인 그런 어떤 루틴한 삶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는 법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항상 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아까 그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앞이라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법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근데 그거보다 더 정치의 본질에 가까운 질문은 그냥 왜 법은 단 한 번도 형평성에 맞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더 정치라는 그 본질에 가까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유죄를 받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오히려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고 그냥 유죄를 받았으니까 그럼 항소심에서 같은 논리로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의 기록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큐멘터리가 기록 영화니까 기록한 거 그냥 영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기록 목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있고 또 영화를 기획해서 그 기록을 섞거나 새로운 걸 촬영하거나 해서 또 만드시는 방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아주 좋아했던 그 넘픽션 다이어리 같은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리시 에피소드도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되게 저는 훌륭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모셔다 놓고 이제 하는 말처럼 느끼겠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시고 이쪽 분야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실 분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연루되는 것이 뭔가 새로운 취재를 하거나 자신의 영화 작업을 하실 때 장애가 되면 됐지 좋을 일은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다큐멘터리 감독은 그림자 같은 존재라서 이게 언론이나 제가 인터뷰를 많이 안 했던 이유가 제가 만약에 이제 뭐 교수님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뭐 이제 스태프들이 누굴 찍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유명하거나 이렇게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냥 주인공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되게 이렇게 그 그림자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번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검사나 이런 분들을 믿냐. 근데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 찍을 때 그러니까 그 설리 씨 그 유가족 분들한테 제일 먼저 찾아뵙고 유가족 동의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유가족 분들한테 이제 넷플릭스도 설득하고 SM도 설득해서 이제 유가족 분들 만났을 때도 이제 유가족
어머니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영화를 찍으려고 하시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유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어머님 그 소방관이 왜 불에 뛰어들까요? 그냥 사람 구하는 게 일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굉장히 사명감이 뛰어난 엘리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또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득권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사회가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엘리트 집단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나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네.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 관점에서 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서부지법 사태뿐만 아니라 뭐 그 전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되게 중요한 사건의 기록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카메라 들고 들어간 것도 다 그런 어떤 과정 중에 하나였고 뭐 그게 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뭐 엄청난 상이라든지 그런 보상을 바란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다 검사님이나 판사님들도 다 공직자 아니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첫 번째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관찰하신 면도 좀 있으세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예. 사회 엘리트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예. 예. 근데 사실 되게 흥미로웠던 건 이게 개인으로선 참 선한데 조직화될 때 많이 비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과 악의 어떤 그런 경계는 결국에는 그게 뭐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다기보다는 비겁해질 때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그분들의 엘리트 의식과 감독님이 말하는 그 엘리트의 의무라고 하는 게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저는 근데 제가 가능하다면 그냥 예. 끝까지 그거는 착각하면서 살고 예. 싶어요. 왜냐면 그거를 착각을 해야 제가 또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뛰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는데 어떤 저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그분도 이제 작가님이신데 자꾸 뛰어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작업을 해나가면서 어떤 시스템의 보호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지는 이제 점점 알고 있긴 한데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라는 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제가 20, 30대는 그냥 모더니스트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예. 합리적인 사회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위 좌파적인 그런 마인드라는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사회에서 좀 유효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 2020년대 제가 이번에 계엄을 찍으면서 특히 현장에서 이렇게 한남동과 이게 정말 집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많이 갈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봉합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계엄 당일날 아는 동료 감독한테 카메라 한 대만 빌려줘라고 바로 뛰어들었던 것도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제 전작을 보셨으니까 이제 제가 설리 씨 영화를 만들 때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3만 건 기사를 보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 제작 과정 동안 이제 한국 사회 변화를 좀 많이 못 따라간 게 있어요. 이제 뉴스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못 봐서 그냥 큰 흐름만 좀 잡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계엄이 터졌을 때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캐릭터를 몰라서 영화로 치면 캐릭터를 모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속성으로 이제 빨리 뉴스를 그날 새벽에 보다 보니까 저한테 들었던 물음표 하나가 떴는데 아니 이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죽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한쪽은 5.18 트라우마가 있는 정치 세력이고 한쪽은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정치 세력인데 원래 사실 입법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이걸 조율해가는 과정이 사실
필요한데 이걸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이게 왜 한 분도 조율이 안 돼요? 갑자기 계엄으로 나타나 버렸을까?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외신 기자 같은 느낌으로 네.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바로 현장에 가서 직접 뛰어들어서 봐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들어가고 나서 너무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2008년부터 찍어왔던 그 광장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증오하고 쳐다보지 않더라. 광장을 여러 차례 가보신 분이라 오히려 지금의 광장이 훨씬 더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송출하는 그 뉴미디어 자체 매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어쨌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다 혐오 어떤 극우 정당이나 다 날리지 않습니까? 네. 이민자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윤어겐이라든지 어떤 극우 세력들도 중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같이 체포됐을 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진짜 여담인데요. 제가 웃으면서 그냥 다음부터는 이런데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뭐 연애를 좀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슈퍼챗을 쏘시던가 네. 이렇게 이제 현장에 나오시는 건 조금 하지 마시라. 저는 그때는 제가 그냥 기소 안 되고 빨리 풀려날 거라고. 네. 그래서 감히 그런 얘기 했었나 봐요. 그 친구들한테.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인상적인 말을 저한테 했었는데, 근데 감독님, 근데 여자친구가 좌파면 어떡해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되게 좀 저한테 되게 흥미로운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좌파는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되게 부조리하거나 위선적이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있고 선동한 어른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좀 마음이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선동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박탈감을 이용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어쨌든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차이를 뭐 그런 거를 오히려 저는 좀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좀 그냥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일 뿐인데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쪽으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저도 이제 옛날 사람에서 그런지 요번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들하고 나랑 어느 시점에서 차이가 있었을까? 네. 나는 불구소로 여기 그냥 앉아 있는데 저 사람들은 네. 어디서 나랑 저 사람들이 이제 선택이 나눠졌을까 뭐 그런 거 많이 봤던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한 다큐멘터리 감독께는 또 새로운 사회적 의제를 개인적 의제를 또 던지기도 하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작품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스타일도 좀 달라지시고 네. 네, 뭐 기법이랄까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방식도 좀 달라지시는 느낌인데 네. 이번에는 새로운 작품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아니면 만든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사실 원래 좀 되게 염치가 없는 게 원래 이제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교수님이나 이런 자리 나와서 영화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피고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염치도 없고 좀 많이 낯설어요.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언론 시내21에서 인터뷰했을 때 그냥 했던 말씀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기소 전이어서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꼭 영화로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최후 진술문의 1심 최후 진술문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할 뿐이다. 네, 그러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사법 입장에서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예, 예. 이게 뭔 소리야? 뭐 근데 사실 이제 예술가로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어떤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끝까지 저를 사건 분류 안 해주고 이게 단체로 묶어놓으면은 예술가 권리보장법으로 적용이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예술가 권리보장법으로 무죄를 꼭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를 떠나서 그냥 어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예. 그런 우리 사회가 사실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이념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건 저는 결국에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다양해질 때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지 민주주의가 풍요로워지면서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게 사실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어떤 기록보다 더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생각이죠. 이제 제가 예술가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그래서 좀 어느 순간부터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자. 오히려. 예. 오히려 버리고 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이 과정도 같이 공유하고. 예.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싸우고 싶고 예술가 권리보장법으로 판례를 남겨서 무죄 받고 싶습니다. 예. 어렵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되게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많이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본인의 경험과 이 현장 자체가 기록의 대상이고 그게 또한 새로운 표현의 내용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논픽션 다이어리 얘기하셨지만 그때 제 영화를 만들 때 결국 지존파를 통해서 그 형사소송법이라는 국가 법 체계를 했는데 그 감독이 지금 이제 주인공 당사자가 돼서 이제 예. 피고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서도 그 과정 자체를 좀 지켜본 사람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그냥 필연적이고 그냥 예술가적인 그런 선택들이라고 보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근데 단순히 어떤 그게 무슨 예술가로서 에고나 이런 걸 좀 떠나서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 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예술인 보장법과 이 형법 체계 안에서 충돌하는 부분이고 이거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록 예술을 하는 분인데 행위 예술까지도 결합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거는 제가 원한 건 아니고 검찰이 손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저를 건드려가지고 이제 검사님한테도 여담이지만 2번이나 공소 취소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예. 마지막에는 정말 할 말이 없으셨는지 제가 수사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그냥 좀 너무 좀 너무 큰 부조리극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일부러 좀 나눴습니다. 예, 왜냐하면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정 감독님 모신 자리에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요.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잘 됐기를 바라고요. 많은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사태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JTBC 보도국 이가혁 부장이 이번 탄원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부터 국회 안팎에서 현장을 촬영하고 정치인과 시민들을 인터뷰하며 상황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다큐멘터리 감독을 처벌한다면 영상예술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예술계를 넘어 언론계에도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귀 재판부께서 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단서 중 하나로 활용하고 계신 단독 촬영 영상 사례 같은 것들도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정윤석 감독이 말해 주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술가는 왜 역사적 기록 앞에서 차별받고 배제되어야 하는지 헌법적 가치인 예술의 자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택을 갖는 사회적 의미와 부합하며 예술가의 권리 증진에 있어 큰 기준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말씀에 더해서 저는 묻습니다. 헌정 질서를 허무려는 폭도와 그걸 지키려는 기록자를 구별하는 게 경찰, 검찰 그리고 판사에게는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적어도 정윤석 감독의 정당한 의도와 행위를 구별하고 알아봐 줄 능력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게으른 겁니까? 혹은 설마 악의적인 건 아닙니까? 정준이의 논 13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정윤석 감독과 그의 충심을 믿고 있는 모든 분들께 오늘 꾸실 꿈이 위로를 주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